조선 중기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명장으로 꼽히는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건우였죠. 전쟁터에서 수많은 적을 물리치며 이름을 알린 그는 강한 외면을 가졌지만 내면은 쓰라린 상처와 외로움으로 가득했는데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사랑하는 동생과 서로 의지하며 살았지만 동생마저 죽을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세상은 완전히 어두워진 것이었죠. 그의 일생은 슬픔과 상실감이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감정 없는 사람처럼 보내던 건우의 삶에도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화라는 여인이었죠. 건우와 이화의 만남은 보름 전 시작되었습니다. 이날도 건우는 동생을 잃은 슬픔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건우를 무척 안타까워했죠. 딱해서 어찌? 그러니까 말이요. 동생 떠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슬픔에 빠져 사네. 옆에 아무도 없으니 그럴 만도 하지. 하지만 어째서인지 마을 사람들은 그를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었는데요. 혼자인 그를 다독이고도 싶었지만 전쟁터에서 수백 명의 사람을 죽인 건우가 괜스레 두렵고 무서운 탓에 쉽사리 다가가지 못한 것이었죠. 그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로 이화였죠. 이화는 조용히 건우의 눈물을 닦아주며 작은 몸짓으로 그를 따뜻하게 껴안았습니다. 건우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따스한 포옹을 느꼈고 그의 가슴속 깊은 상처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쟁터의 명장인 당신도 아픔을 느끼는 똑같은 사람일 뿐이죠. 당신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이화는 꽤 긴 시간을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를 진심으로 위로하며 애틋한 마음으로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건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이화의 따뜻한 포옹은 그를 새롭게 태어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날 이후 건우의 아픔은 이화의 사랑과 포옹 속에서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둘 사이에는 어느새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죠. 건우는 이화를 자신의 세상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그녀와 보내는 시간은 그에게 진정한 행복과 안식처를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순수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족을 잃은 건우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잃을 위험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우는 이화를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건우의 행동에도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화가 마을에서 어디를 가고 누구와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궁금해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화의 일상에 대한 관심은 점점 강한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이화의 집에 눌러앉아 그녀의 옆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으며 심지어 혼자서는 밖에도 나가지 못하게 했죠. 이화는 그런 그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아픈 과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두려움과 집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고 이화의 자유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겐 이게 진정한 사랑인가요? 제 자유는 어딨나요? 난 이와 당신까지 잃고 싶지 않소. 날 이해해 주길 바라오. 내가 했던 모든 선택은 당신을 위한 것이라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건우에게 말을 해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단지 건우는 슬픔과 절망이 섞인 눈으로 그저 그녀를 위한 일이라고만 대답했죠.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복잡해져 갔고 이화는 그의 행동에 의해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한 권리를 잃어가는 것을 느꼈고 그것은 그녀에게 큰 무게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우는 잠시 집을 비우게 됐는데요. 이화는 건우의 압박과 지나친 보호로 인해 오랜 시간 집에 갇혀 있었기에 이 기회를 통해 자유를 느끼고 싶어 건우 몰래 조심스레 집을 나섰습니다. 곧이어 북적이는 시장길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곳에는 다양한 물건들과 사람들이 있었고 이화는 그곳에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화에게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그리는 소림이라 하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당신의 모습을 그려도 되겠습니까? 마치 여름의 첫 번째 꽃과도 같은 그대의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담고 싶소이다. 네? 제 모습을 그린다는 거죠? 아름답다 해주시니 감사하지만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화는 갑작스러운 소림의 제안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건우의 압박과 무거운 눈치를 항상 느꼈기에 조심스러운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소림의 순수한 마음과 계속되는 설득으로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은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안 되고 화실을 알려주신다면 시간 날 때마다 그리러 가죠. 정말 감사하오. 제 화실은 저기 세 번째 골목에 있소이다. 언제든 기다리고 있겠소. 그날 이후 그들은 소림의 화실에서 비밀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화는 건우가 집을 비울 때마다 몰래 그를 찾아갔죠. 두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시간 동안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이화는 강압적인 건우와는 정반대인 소림의 부드러운 성격과 예술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녀를 보는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림 역시 이화의 선량한 마음과 순수한 아름다움에 흥미를 느꼈죠. 그렇게 한 달이 흘러 드디어 소림의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화는 그림 앞에 서서 그림 속 자신의 모습을 눈으로 훑었고 마치 새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리 아름답다니 너무 어여쁘게 그려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자유로워 보이는 것은 또 처음이네요. 하하, 살아 움직이는 당신이 훨씬 더 아름답소. 그럼 이제 그림이 완성됐으니 더 이상 여기 올 일은 없겠죠? 이화는 서글픈 눈으로 소림을 바라보았고 소림은 자신을 바라보는 이화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림은 완성되었지만 우리 사이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들이 있지 않소? 서로를 바라보는 둘의 눈빛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야릇한 감정을 이미 느끼고 있었죠.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소림은 천천히 이화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둘은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서로를 쓰다듬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화실의 문이 벌컥 열렸고 건우가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으며 허리에 찬 칼을 빼들며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러느라 내가 집을 나설 때마다 집 밖으로 나간 거였어? 건우의 목소리는 차가운 바람처럼 화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게... 이화는 건우의 모습에 큰 공포를 느꼈고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건우는 그런 이화를 가만히 바라보다 소림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이 여인이 누군 줄 알고 감히? 건우는 소림에게 칼을 휘두르려 했고 이화는 소림을 지키기 위해 그 사이에 뛰어들었습니다. 고함을 지르며 차가운 눈빛으로 건우를 노려봤죠. 당장 그만해요. 금방이라도 소림을 뵐 것만 같았던 건우는 이화를 보며 순간 허탈해졌습니다. 이화의 눈에는 자신을 향한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으며 두려움만 가득 차 있던 것이었죠. 건우는 그런 이화의 눈빛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화, 당신은 더 이상 나를 아끼지 않는군요. 단지 내가 불쌍해서 떠나지 않은 거였어. 이화의 감정을 알아차린 건우는 그동안 자신이 이화에게 했던 행동들이 사랑이 아닌 집착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나를 가두려고만 하고 진정으로 나를 알아보려 하지 않았어요. 사랑이 아닌 집착이었죠. 건우는 이게 다 자신이 자초한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다리에 힘이 빠져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책과 후회가 가득했으며 상실감과 회의감 등의 복잡한 심경으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하오. 건우의 사과에도 이화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건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죠. 건우는 슬픈 눈으로 이화를 바라보다 천천히 화실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그는 잘못된 사랑으로 이화마저 잃게 됐죠. 그날부터 건우는 전장에만 몸을 던졌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누군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로 다짐했죠. 그는 오로지 적을 물리치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전쟁터에서 온갖 전략을 짜내며 적들을 무찌르던 건우는 기습 공격을 당해 적군에게 둘러싸이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손 쓸 새도 없이 칼의 번쩍임과 함께 가슴에서 뜨거운 액체가 흐르는 걸 느꼈고 눈앞이 어두워지며 낙엽 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건우는 전장 한복판에 놓인 채 무의식 속으로 빠져들었죠. 그는 심장이 느리게 뛰는 것을 느끼며 서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에는 한 처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나 죽지 않고 산 건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몸이 나을 때까지 전장에 나가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으니 여기 있을 동안 푹 쉬면서 회복하시지요. 처녀는 쌩긋 웃으며 건우가 반가운 듯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거 보니 꽤 오랫동안 쉬겠구려. 상처를 치료해 주어 고맙소. 건우는 살았다는 안도감에 다시 눈을 감았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건우는 창밖의 바람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바깥 공기를 쐬려 방문을 나섰죠. 초겨울의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건우는 그간의 힘듦이 바람에 씻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좋구나. 눈을 감았을 때는 가을이었는데 어느새 초겨울이네. 아무것도 없는 산골짜기에 마당에 약초가 있는 걸 보니 의술인의 집인 것 같은데 어제 그 처녀가 날 치료해 준 건가? 건우가 처녀의 정체를 궁금해하던 그때 집안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정신이 드는가? 네. 이제 맞겠습니다. 보름을 내리 누워만 있었네. 깨어나 다행이구려. 어제 내 딸 정인이를 마주쳤다는데 내가 산 밑으로 나가 있을 때에는 그 아이가 자네를 봐줄 걸세. 난 대부분 산 밑에 있어 정인이와 둘이 있을 시간이 많을 테니 잘 치료받게.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밥이나 먹자고. 잘 먹어야 빨리 나으니 안 먹을 생각 말게. 네, 들어가시지요. 그날 이후 건우는 산골짜기에서 들려오는 바람과 새소리 속에서 매일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정인이는 매일 아침에 약초를 캐러 가며 건우에게 따뜻한 미소를 선사했고 그녀의 미소는 건우의 아픈 상처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마저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인이의 웃음소리가 그에게는 묘한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녀의 밝은 에너지는 마치 봄의 첫날같이 모든 것을 깨우는 힘이 있었고 건우는 그 웃음에 점점 마음의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이화와의 아픈 기억이 남아있었고 그 기억 때문에 건우는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폭우가 내리는 소리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자 건우는 불안해졌습니다. 약초를 캐러 간 정인이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걱정스러운 마음에 건우는 집 앞으로 나와 소리쳤습니다. 정인아!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그때부터 집 근처의 작은 개울물은 거세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다. 아무래도 찾아 나서야겠어. 건우는 정인이를 찾아 나서기 위해 빗소리와 바람소리 사이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고 비는 더욱 거세졌죠. 건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안절부절 못하던 그때 먼 곳에서 약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건우는 그 소리를 따라 폭우를 맞으며 달려갔고 빠르게 흐르는 물살 속에서 정인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죠. 건우는 이화의 기억과 정인이의 웃음소리가 교차함을 느끼며 그대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물살은 건우의 몸을 가차없이 휘감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속에서 그는 정인이의 손을 잡았고 가까스로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둘은 호흡을 가다듬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건우의 눈에는 눈물과 행복이 공존하였고 정인이의 눈에는 건우에 대한 믿음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무언가가 흐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물이 더 불어날 수 있기에 그 특별함을 뒤로한 채 일단 집으로 향해야 했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정인이는 또다시 비명을 질렀습니다. 발목이 부러진 탓이었죠. 아야, 발목이 너무 아파. 이걸 어쩌지? 집으로 가려면 저길 올라가야 하는데 무리일 것 같아. 비가 그칠 때까지 어디 있을 곳 없으려나? 건우는 정인을 부축하며 주변을 둘러보았고 가까운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동굴 안은 거친 바람과 폭우로부터 조금이나마 피난처가 되어줄 것 같았죠. 동굴에 도착하자마자 건우는 주저앉아 정인이의 발목을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그녀의 발목을 단단한 나뭇가지로 고정시키고 자신의 옷을 뜯어 돌돌 감싸주었죠. 발목을 고정시켰으니 이제 좀 괜찮을 거야. 비 그치면 바로 집으로 가서 치료하자. 고마워. 아냐, 내가 더 일찍 집에서 나왔어야 했는데 미안해. 정인은 건우의 따뜻한 눈빛과 세심한 손길, 그리고 위험에서 자신을 구해준 그의 용기에 크게 감동했고 그가 남자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머리를 정리해주는 그의 손길에 가슴이 빗소리보다 빠르게 뛰었죠. 건우 또한 아픔을 호소하는 그녀의 표정에 가슴이 저려움을 느꼈는데요. 정인을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자신을 되돌아보며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동굴 안의 어둡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향한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폭풍우가 떠나가고 동굴을 나온 그들은 마치 서로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건우는 발목을 다친 정인이를 업고 집으로 돌아갔죠. 나 안 무거워? 이 와중에 그게 걱정이냐? 아주 가벼우니 걱정 마라. 응. 그날 이후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건우의 마음은 이화에 대한 미련에서 벗어나 정인이를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정인이와의 사랑은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고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인이와 건우는 서로의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희망의 불씨로 다가왔답니다. 옛날 옛적 전라북도 완주군에 위치한 어느 양반가에 창훈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창훈은 부유한 양반의 아들이었지만 학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요. 창훈의 관심은 오로지 여자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그의 훤칠한 외모는 여자를 향한 관심에 힘을 실었고 창훈은 매일 여자들과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런 창훈의 앞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여름날 특별한 한 여인이 나타났죠. 이날 창훈은 친구 덕진과 함께 한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니 아주 술맛이 좋네. 이 좋은 날 너랑 마시니 참으로 아쉽구나. 이놈이? 창훈과 덕진이 시시콜콜한 농담을 하던 그때 한 여인이 비를 피해 빠른 걸음으로 그들 앞을 지나갔는데요. 그녀의 눈빛은 맑고 투명하며 천하일색의 미모를 가진 미인이었습니다. 창훈과 덕진은 술에 취해 흐리멍텅했던 눈이 그녀를 보고 번쩍 떠졌습니다. 덕진아, 저 여인 보이냐? 내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살아생전 처음 본다. 어찌 저리 아리따운지. 내 말이 그 말이다. 한번 가서 꼬셔볼까? 내가 먼저 말 꺼냈잖아. 나한테 양보해. 웃기는 소리. 먼저 꼬시는 사람이 임자인 거 몰라? 참나. 그래. 그럼 누가 저 여인과 먼저 자나? 내기하자. 창훈이 너는 지는 싸움을 왜 하려고 드냐? 뭘 걸고 내기할 건데? 죽을 때까지 형님으로 모시기 어때? 시중도 들고 말이야. 좋다? 절대 안 줘. 하지만 당장이라도 여인에게 달려갈 기세였던 덕진은 창훈처럼 외모가 잘나지 못했기에 차마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훤칠한 외모가 자신있던 창훈은 그런 덕진을 비웃으며 여인을 뒤쫓아갔습니다. 창훈이 달려가자 그녀는 창훈의 다가옴을 알아차리고 멈추어 서서 창훈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부드러운 웃음소리를 내뱉었죠.
창우는 그 미소에 또 한 번 마음을 빼앗겼고 그녀의 말소리는 달콤한 선율로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를 왜 따라오십니까? 저기, 비도 오는데 어찌 그리 맑은 미소를 지으시나요? 너무 아름다워 쫓아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창훈이라 하는데 이름을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리 생각해 주시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 이름은 미화입니다. 미화 씨, 비를 피해 저기 가서 나랑 따뜻한 차 한잔 하는 건 어떻소? 좋습니다. 비에 젖어 추운데 잘 됐네요. 그렇게 창훈과 미화는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고 창훈은 미화에게 더욱더 이끌렸습니다. 덕진과의 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미화에게 다가갔지만 대화를 나누며 진심으로 호감을 느낀 것이었죠. 시간이 흐르고 찻잔의 바닥이 보이자 창훈은 미화와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아직 추워 보이시는데 저희 집에 가서 몸 좀 녹이실래요? 창훈의 제안에 미화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화와 함께 집으로 가자 창훈의 마음은 더욱 설레었습니다. 따뜻한 방바닥에 몸을 붙이고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에게 빨려 들어가는 듯한 뜨거운 감정. 창훈은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방안을 비추던 달빛 아래로 미화의 그림자가 그려졌고 창훈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화의 그림자가 사람이 아닌 여우의 형태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창훈은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림자에서 눈을 떼고 미화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미화에게 물었죠. 너 뭐야? 미화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쿡쿡 웃으며 창훈의 몸에서 내려왔고 그녀의 몸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날카롭게 변하고 몸은 여우로 변해갔죠. 푸아, 이 어리석은 녀석. 난 남자들의 간을 먹어 생을 연장하는 여우다. 오늘 내 먹이는 바로 너다. 으악! 목숨을 위협하는 공포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두려움에 휩싸인 창훈은 빠르게 옷을 주워 입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여우가 된 미화는 비열한 미소와 함께 입맛을 다시며 창훈의 뒤를 쫓아갔죠. 창훈은 비가 내리는 어둠 속에서 몸부림치며 여우를 피해 뛰어다녔습니다. 여우는 굶주린 짐승처럼 그를 뒤따랐으며 창훈이 느끼는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여우의 날카로운 발톱이 창훈의 옷자락을 잡아뜯었고 결국 둘은 함께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제발 살려줘. 잘 먹겠습니다. 여우가 된 미화는 발톱을 높게 들었고 창훈은 눈은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우가 굉음을 지르며 옆으로 픽 쓰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우의 옆에는 한 여인이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긴 도끼가 잡혀 있었습니다. 도끼는 달빛에 반짝이며 위협적인 기운을 내보냈고 여인의 입가에는 자신감이 넘치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뒤로 물러나세요. 창훈은 토끼 눈을 하고 뒤로 엉금엉금 기어갔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무척 든든했죠. 여우는 피를 철철 흘리며 또다시 일어섰는데요. 하지만 그 여인도 보통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덤벼라, 이 못된 여우 녀석아. 그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도끼를 들고 여우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윽고 도끼가 공기를 가르고 그 무거운 철의 무게가 여우에게 그대로 닥치자 여우는 결국 힘도 써보지 못하고 쓰러졌죠. 죽은 거야? 혹시 모르니 어서 우리 집으로 숨어요. 사내 대장부 같은 여인은 창훈을 잡아 끌고 자신의 집으로 뛰었습니다. 창훈은 두려움 반, 안도감 반의 감정으로 그녀를 뒤따랐죠. 둘은 여인의 방에 도착한 후 한동안 가쁜 숨만 몰아쉴 뿐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숨이 잠잠해지고 달빛이 방안을 비추자 창훈은 그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다친 곳은 없어요? 네, 조금 핥힌 것 빼곤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은혜는 꼭 갚을게요. 은혜는 이걸로 갚으시죠? 네? 뭘 또 빼앗는 건데요? 그쪽도 여우입니까?
여인은 창훈의 배 아래쪽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달라 했고 창훈은 간을 빼앗으려 했던 미화가 떠올라 화들짝 놀라며 크게 당황했죠. 하아. 아니요. 저는 사람이라고요. 직접 보셔요. 창훈은 여인의 손끝이 가리킨 곳으로 고개를 숙였고 그의 눈에는 아직도 미화와의 순간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우뚝 서 있는 아랫도리가 들어왔습니다. 창훈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아랫도리를 가렸죠. 이 녀석이 아직도 이러고 있네? 미안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무례를 저질렀네요. 그래서 줄 거예요? 말 거예요? 여인은 창훈에게 가까이 다가왔고 창훈이 놀란 눈을 하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니, 다들 내가 산에 갔다면서 함께 밤을 안 보내주지 뭐여요.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부탁 좀 할게요. 그거 잠재워야 하지 않겠어요? 창훈은 사내 대장부 같았던 여인의 수줍어하면서도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이 무척 귀여워 웃음을 터뜨렸고 그렇게 창훈은 여인의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숨결이 섞인 밤, 처음엔 순수한 욕망에서 출발했던 그들의 관계는 서서히 변화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지나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인은 창훈의 잘생긴 외모와 사내 같은 자신을 받아들여준 것에 사랑을 느꼈고 창훈은 사내 같은 여인에게서 보이는 사랑스러움과 여성스러움에 푹 빠져들었죠. 그 이후로 그들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갔는데요. 그들의 삶은 고난을 함께 견뎌내고 찾아낸 사랑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아름다운 순간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갔답니다. 조선시대의 어느 양반가 골목에 기현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통통한 얼굴에 순수한 눈빛을 가진 기현은 뛰어놀기 참 좋아하는 딱 12살의 소년 같았죠. 어느 한가한 봄날 글 공부를 끝낸 기현은 여느 날처럼 골목을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소녀와 부딪혀 그만 넘어지고 말았는데요. 아야, 아이 참, 앞을 보고 뛰어야지. 똑 부러진 목소리로 기현에게 소리친 소녀는 하얀 눈처럼 맑은 피부와 반짝반짝 빛나는 머리카락을 가진 꽃보다 아름다운 소녀였습니다. 기현은 소녀를 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소녀만 눈에 들어왔으며 넘어져 아파야 할 무릎도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현은 넋을 놓은 채 아무 말 없이 소녀만 쳐다보았고 소녀는 또 한 번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말이 없어? 어서 사과하지 못해? 미안. 기현은 소녀의 호통에 화들짝 놀라 사과한 후 생전 처음 느껴보는 두근거림에 집으로 후다닥 뛰어갔습니다. 그날 밤 기현은 소녀의 생각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과 그 목소리. 기현은 소녀가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기현은 글 공부를 끝내자마자 소녀를 찾아 골목길을 돌아다녔습니다. 곧이어 운이 좋게도 저 멀리서 그 소녀를 찾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소녀를 연수라고 불렀습니다. 연수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기현을 발견했고 기현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너 어제 넘어진 소년 맞지? 어제는 제대로 사과하지 못했어. 내가 미안. 다친 곳은 없어? 응, 괜찮아. 나도 소리쳐서 미안해. 상처는 괜찮아? 기현은 연수에게 정중하게 사과했고 연수는 다가와 기현의 무릎을 살폈습니다. 연수 애기 씨, 이만 들어가야 할 시간이어요. 잠깐만. 나 가야 한다. 우리 내일 또 여기서 만나자. 안녕. 연수는 시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 이후 둘은 골목에서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곁에서 뛰놀고 웃으며 지내는 시간은 그들에게 천국 같았죠. 기현과 연수는 서로의 일상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깊은 우정을 쌓으며 자랐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청년이 된 둘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에서 친구 이상의 감정을 읽을 수 있었고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기현은 용기를 내어 연수에게 고백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달빛 아래 그들이 자주 가던 나무 밑에서 기현은 꽃을 내밀며 연수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애매한 우리 사이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 너가 내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었으면 좋겠어. 먼저 용기 내줘서 고마워. 우리 잘해보자. 연수는 기현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고 그들은 따뜻하게 껴안으며 함께 평생을 보내자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의 사랑 소식은 빠르게 두 집안에 퍼졌습니다. 두 집안은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는데요. 양반집으로서의 명예와 부를 더욱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빠르게 혼인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기현과 연수는 많은 이들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얼마만에 비야? 오랜만에 비 오니까 진짜 반갑다. 우리 어렸을 때처럼 비 맞고 놀까? 좋아. 가보자. 기현과 연수는 오랜만에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비를 맞으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서로의 옆에서 힘이 되어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그렇게 둘은 한참을 어린아이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슬슬 들어갈까? 진짜 재밌었다. 이제 들어가자. 기현과 연수는 옷이 흠뻑 젖은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다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옷이 비에 젖어 몸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죠. 달궈진 몸을 참을 수 없었던 둘은 집에 도착한 뒤 바로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낸 둘은 평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계속해서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머슴이 들어와 소리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비 때문에 밭이 뭐라고? 오랜만에 내리던 비로 행복을 느끼던 것도 잠시. 기현의 집에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쏟아진 비 때문에 기현의 집 주요 수입원인 토지가 파괴된 것이었죠. 그날 이후 그들의 재산은 한순간에 바닥을 찍으며 빚더미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현 가족은 모든 것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고 기현은 머슴살이를 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연수의 부모는 가난해진 기현 가족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부유한 양반집과의 혼인을 계획했죠. 연수는 반대하고 싶었지만 양반집의 딸로서 부모의 결정을 차마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연수는 안쓰러운 기현의 생각에 밤에 잠들지 못했고 기현 역시 연수를 잊지 못한 채 머슴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눈에 반한 사랑, 양가의 지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린 불행한 사건. 그들의 사랑은 아름다운 꿈과 같았지만 결국 현실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옆마을 최대감 댁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한 기현은 연수를 잊기 위해 밤마다 여종들과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종들이 가녀린 숨을 내뱉는 와중에도 기현은 영혼 없는 사람처럼 움직이기만 했죠. 어떤 여인과의 밤도 연수를 향한 그리움을 잊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어찌하면 연수를 잊을 수 있을까? 내 초라한 신세가 꿈만 같아. 이 끔찍한 꿈에서 깨고 싶다. 하루하루 연수만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기현은 갑작스러운 마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 안 한가운데 기현을 앉힌 마님은 할 말이 많아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님은 큰 다짐을 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나와도 하룻밤을 보내지 않으련?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깊게 묻어 있었고 기현은 마님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는 신분이었기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뜨거운 시간을 보낸 후 마님은 자신의 속사정을 기현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끼게 해줘서 고마워. 사실 대감 때문에 무척 외로웠거든. 마님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3년 전 그녀는 지방끼리의 서약으로 최대감과 혼인하게 됐습니다.
순수했던 그녀는 행복한 혼인 생활을 보내고 싶었지만 최대감은 그녀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매일 밤 기생집에서 술과 여색에 빠져 있을 시간에 그녀는 방 안에서 그리움과 외로움에 허덕이고 있었죠. 그녀의 고독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결국 마음의 병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던 와중 우연히 여종들이 기현에 대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게 됐고 외로움을 참을 수 없어 그를 불렀던 것입니다. 기현은 마님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녀의 눈 속에 깊게 묻어있는 슬픔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마님과 기현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기현은 처음엔 그저 마님의 신분을 고려하여 위로의 의미에서 그녀를 대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슬픔과 외로움에 공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기현 또한 자신의 슬픈 사연을 마님에게 털어놓았고 두 사람은 밤마다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마님은 기현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워주었고 연수는 서서히 잊혀졌습니다. 그렇게 둘은 단순히 주인과 머슴의 관계를 넘어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마음이 커지자 점점 대담해졌는데요. 마님에게 관심은 하나도 없던 최대감도 이상함을 느낄 정도였죠. 요즘 저 사람 얼굴이 왜 이리 좋아진 거지? 3년 내내 죽상이더니 몰래 뭔 짓을 하는 거야? 최대감은 자신이 한 짓은 생각도 못하고 마님이 다른 사내와 놀아난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 다녀오리라. 결국 최대감은 밖에 나간 척하면서 담장 뒤에 숨어 몰래 마님의 방 쪽을 훔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머슴이 마님이 쉬고 있는 방 쪽으로 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대감의 눈은 동그래졌고 분노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대감에게 들킬 위험에 빠진 기현과 마님,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 뒤의 이야기는 2편에서 계속 이어보실 수 있습니다. 혼인 후 죽을 상을 하던 마님의 얼굴이 환해지자 이상함을 느낀 최대감은 이를 보러 나가는 척하며 담장 뒤에서 몰래 마님을 지켜보았는데요. 한 머슴이 두리번거리더니 마님의 방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놈은 기현이 아니냐? 기현은 최대감이 보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마님의 방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내 이것들을. 최대감의 눈에는 믿을 수 없는 충격과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이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랐고 쿵쿵대며 마님의 방 쪽으로 향했죠. 최대감은 마님의 방을 획 열어 제꼈고 아니나 다를까 기현과 마님은 한 이불을 덮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방 안으로 들어가 기현의 뺨을 아주 세게 갈기며 소리쳤습니다. 머슴 주제에 감히. 대감님? 둘이 무슨 관계냐? 입이 있으면 말해보거라. 기현은 차마 대답하지 못했고 최대감은 그의 침묵에 더욱 분노해 기현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로 내 눈에 띄지 말거라. 어이, 이 녀석 좀 밖으로 내쫓거라. 최대감은 머슴들을 시켜 기현을 집 밖으로 쫓아냈으며 이내 벙쪄있는 마님에게 다가가 거칠게 옷자락을 벗겼습니다. 이게 그리 하고 싶으셨소? 이러지 마셔요. 그렇게 관계를 나눈 후 최대감은 널브러져 있는 그녀를 뒤로 한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집 앞에 쓰러져 있는 기현을 쏘아본 뒤 침을 뱉고 기생집으로 향했습니다. 대감이 떠나고 가까스로 몸을 추스른 마님은 쓰러진 기현에게 다가갔습니다. 산중턱에 지낼 만한 동굴이 있다. 거기서 기다려줘. 눈물이 고인 채 말을 건넨 마님은 누가 볼세라 집 안으로 들어갔고 기현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마님이 말한 동굴을 찾으러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인가? 산 중턱에는 마님의 말대로 동굴 하나가 있었습니다. 동굴 안은 어둡고 추웠지만 몸을 숨기고 생활하기에 적합해 보였습니다. 기현은 지난날의 추억을 되새기며 한 줄기 희망을 갖고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기현이 동굴에서 힘들게 버티는 가운데
마님은 기현을 살리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다음날 최대감이 집을 나서자마자 식량을 챙겨서 기현이 있는 동굴로 찾아가려 했죠. 그런데 그녀가 방 밖으로 나가려는데 머슴들이 그녀를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라? 왜 내 앞을 막는 게냐? 죄송합니다, 마님. 대감님이 시켜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마님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고 기현의 걱정에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걸 어쩐다. 머슴들 몰래 나갈 방법 없을까? 마님은 발을 동동 구르며 어떻게 나가면 좋을지 고민했습니다. 고민의 시간은 길어졌고 어느새 새벽이 찾아왔죠. 그날 새벽, 마님은 기가 막힌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오, 그래, 그 방법이 좋겠다. 다음 날, 마님은 문을 열고 앞을 지키는 머슴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기현이 내쫓기는 바람에 더 외로워졌구나. 어젯밤을 홀로 보냈더니 좀 급한데 나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지 않으련? 예? 그러다가 저희도 내쫓기면 어쩝니까? 그 양반 기생집 가면 한참 있다 오니 지금은 괜찮을 거다. 그땐 내가 조심하지 못했던 거고 그때처럼 집 밖에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보면 될 거 아니냐? 마님은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를 내세우며 끈질기게 머슴들을 유혹했습니다. 머슴들은 그녀의 아름다움 앞에서 저항할 수 없었고 결국 마님과 관계를 나누게 됐습니다. 더 세게 움직여 보거라. 그녀는 머슴들의 힘을 빠지게 하기 위해 격한 움직임을 요구했고 머슴들은 마님의 계획대로 관계를 나눈 후 진이 빠져 그들도 모르게 잠에 들었습니다. 드디어 잠에 들었구나. 얼른 다녀와야겠다. 마님은 머슴들이 잠에 든 사이를 틈타 식량을 챙겨 동굴로 달려갔습니다. 이틀 만에 본 기현은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고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가져온 식량을 급히 기현에게 먹였고 금세 체력을 회복한 기현은 마님을 껴안으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마님, 저는 괜찮습니다. 마님은 괜찮으셔요? 내가 괜찮으면 나도 괜찮다. 머슴이 방을 지키고 있어 자주 오지는 못할 것 같아. 조금만 버텨줘. 네, 마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님은 더 오래 있고 싶었지만 머슴들이 깨어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다행히도 머슴들은 코까지 골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들 옆에 누워 안도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마님은 방 앞을 지키는 머슴들과 나흘에 한 번꼴로 관계를 나눈 후 기현에게 식량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이 있듯이 기현에게 식량을 건네주고 돌아오던 마님은 한 머슴에게 의심을 사고 말았습니다. 그날 기현과 뜨거운 시간을 보내느라 조금 늦은 바람에 옷에 묻은 흙을 정리하지 못하고 방에 들어왔던 것이죠. 어라? 웬 흙이 있지? 머슴은 이를 의심하여 다음번에는 잠에 든 척을 하고 마님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마님은 또다시 머슴들에게 뜨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했고 머슴은 관계를 나눈 후 눈을 감고 잠든 척 했죠. 곧이어 부스럭 소리가 들렸고 예상대로 마님은 방을 나섰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지? 머슴은 마님의 뒤를 몰래 쫓았고 마님이 어느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설마 한번 다가가 볼까? 머슴은 조심스럽게 동굴로 향했고 안을 훔쳐보니 쫓겨난 줄만 알았던 기현이 마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놀란 머슴은 뒷걸음질치다 마을로 뛰어내려갔고 당장 기생집을 찾아가 최대감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니, 안 죽이고 살려뒀더니 아직까지 그러고 있었단 말이야? 최대감은 눈에 핏줄이 터질 정도로 크게 분노하며 무기를 챙긴 뒤 머슴과 함께 동굴로 향했습니다. 동굴 속 서로의 품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한 최대감은 그들을 향해 무기를 뽑았습니다. 대감님? 제발 용서해 주셔요. 다신 안 그럴게요. 기현과 마님은 두려움에 바짝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대감은 그들을 용서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결국 기현과 마님은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최대감은 두 사람을 뒤로 한 채 씩씩거리며 동굴을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갔죠. 그렇게 기현과 마님은 아무도 찾지 않는 동굴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짐승들의 먹이가 될 안타까운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흙이 될 때까지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았던 동굴에 한 여인이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현아, 이게 무슨 일이야? 바로 기현의 첫사랑 연수였습니다. 연수는 혼인 후에도 기현을 잊지 못해 그를 수소문했는데요. 산으로 쫓겨났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 산을 이리저리 헤매다 동굴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아, 어떡해. 내가 너무 늦었구나. 연수는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기현의 모습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뒤늦은 후회에 대한 사죄로 두 사람을 수습하고 그들을 애도했습니다. 기현아, 너를 내쳐서 미안해. 거기서는 행복한 나날 보내길 바랄게. 한편 그날 이후부터 최대감은 두 사람을 해쳤다는 사실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사람이었던지라 괴로움과 자책으로 하루하루를 보냈고 이는 스스로를 점점 가두게 됐죠. 다 내가 자초한 것이었어. 내가 그녀를 조금만 더 아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끝없는 죄책감에 시름시름 앓던 그는 결국 외롭게 생을 마감하게 됐답니다.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지,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운 복잡한 인간의 감정을 그린 이야기. 사랑의 순수함과 인간의 복잡한 감정의 교차점에서 태어난 비극은 이들 모두가 후회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선 중기 한양 양반가에 수민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수민은 아침마다 수줍게 웃는 얼굴로 잠에서 깨곤 했는데요. 그녀가 밤마다 꾸는 꿈 때문이었습니다. 수민을 설레게 만든 꿈은 보름 전 시작되었습니다. 보름 전 잠에 든 수민의 꿈에 한 사내가 등장했습니다. 흔들리는 연꽃 위에 앉아있던 그는 대단한 미남이었는데요. 남녀노소 모두가 칭찬할 만한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연못을 바라보며 노래를 불렀고 그의 노래는 고요함 속에서 울려 퍼져 수민의 귀에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왜 이리 빨리 뛰지? 나 사랑에 빠졌나 봐. 꿈이어서 그런 걸까요? 수민은 현실에서는 쉽게 낼 수 없었던 용기를 내어 꽃 한 송이를 들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는 인기척에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수민을 쳐다보았고 이내 볼이 발그레해지며 밝게 웃었습니다. 그 또한 수민에게 사랑에 빠진 듯했죠. 자, 이거 받아. 하지만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수민에게 다가오자 그녀의 첫 번째 꿈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에서 깬 수민은 무척 아쉬웠는데요. 다행히 그 다음 날도 그는 수민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보름 동안 수민은 꿈속에서 그 남자와 함께 마음껏 사랑을 나누었죠. 수민은 사내에 사는 곳, 신분, 나이, 이름도 묻지 않고 오직 그의 존재에만 집중했습니다. 꿈에서의 시간은 특별했으며 현실에서라면 불가능했을 깊고도 순수한 사랑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랑이 깊어지자 수민은 그를 현실에서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양반의 딸이었기에 쉽게 밖에 나갈 수 없었는데요. 꿈속에서만 사랑을 나눠야 한다니. 참 아쉽다. 내 눈앞에 딱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수민이 현실에서도 그를 그리워하던 그때 거짓말처럼 수민의 눈앞에 그와 똑 닮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어라? 그런데 그 또한 수민을 보고 놀란 토끼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민은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민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그는 가까이 다가오는 수민을 보고 뒷걸음질치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거기서! 수민은 빠르게 달려 그를 잡아 돌려 세웠는데요.
그는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우는 거야? 너 양반집 딸이었어? 그 또한 수민을 알고 있는 것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가 수민에게 전한 사연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알고 보니 수민이 꿈에서 본 사내는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이었고 현실 속 둘이 꿈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던 것이죠. 하지만 석호라는 이름의 이 사내는 수민의 집으로 심부름 온 옆 마을 머슴이었고 심부름을 하고 나오는 길에 수민을 마주쳤지만 양반집 딸인 수민의 모습을 보고 도망쳤던 것이었습니다. 신분차의 탓에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란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꿈속에서는 신분 따위 중요하지 않았어. 하지만 현실에서 나는 머슴이고 너는 양반집 딸이라. 현실에서는 절대. 수민은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석호의 입술을 자신의 입술로 막았습니다. 이어 그에게 용기를 내보자고 속삭였죠. 현실에서도 그런 시간을 만들 수 있어. 우리 사랑은 가능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을 알게 된 수민의 아버지는 결단코 석호와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깟 머슴이 뭐가 좋다고 그러는 게냐. 헛소리 할 거면 들어가거라. 수민은 몇 날 며칠을 아버지를 설득했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딸의 행복보다는 집안의 명예를 중요시하는 아버지에게 크게 실망했고 결국 석호와 함께 몰래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수민과 석호는 각자의 집을 몰래 빠져나와 마을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무시무시한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발길을 조심조심 옮겼죠. 빨리 가자. 아버지가 우리를 찾게 되면 아주 큰일 날 거야. 하지만 먼 마을로 가기 위해 뒷산에 오르던 그때 저 멀리서 수민을 찾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종 한 명이 수민의 부재를 알아차린 것이었죠. 머슴들과 수민의 아버지는 빠른 걸음으로 수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딸아, 아버지 목소리야. 어쩌지? 저 나무 뒤로 숨자. 두 사람은 숨을 죽이며 커다란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들려오는 짐승 소리와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외침 소리. 모든 것이 그들의 귀에 아주 크게 들렸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 머슴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수민과 석호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석호는 옆에 있던 돌멩이를 주워 반대편 나무에 던져 소리를 냈고 머슴들이 소리를 듣고 그 방향으로 이동하자 그 기회를 틈타 다른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다행히 머슴들은 눈치채지 못했죠. 둘은 작은 오솔길을 따라 산을 올랐고 도망치던 도중 힘듦을 잊게 하는 아름다운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수민과 석호가 꿈에서 만났던 그 연못과 똑같았죠. 이곳이 실제로 있었다니? 여기서 잠깐 쉬다 갈까? 좋아. 두 사람은 연못가에 앉아 가쁜 숨을 내쉬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긴박함 속에서도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죠. 그때 커다란 하얀 구름이 두 사람 위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 구름 위에는 무수히 많은 별들이 반짝였죠. 이거 꿈 아니지? 구름 위로 올라오라는 것 같은데 한번 올라가 볼까? 둘은 손을 잡고 구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몸은 빛나기 시작했고 구름은 천천히 연못 위로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날고 있어. 그들의 몸은 점점 투명해지며 하늘로 솟아올랐고 도망쳐야 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파란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여긴 우리 꿈속 아니야? 꿈이랑 똑같아. 우리 무서운 현실 말고 이곳에서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자.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었던 둘의 사랑을 안타깝게 보았던 신이 이루어준 둘의 사랑. 수민과 석호의 이야기는 소문처럼 퍼졌고 그들이 함께했던 연못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별이 되어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장소로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후로도 많은 연인들이 연못을 찾아왔고 그곳에서 그들의 영원한 사랑을 다짐했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